예, 안녕하세요. 개소식 때 배웠습니다. 개소식 때 제가 여기 서서 사회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예, 개소식 때 뵙고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국제정치를 살펴보는 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담당한 거는 과거가 되겠고요. 좀 이따 주임 교수님이 김상배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미래가 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는 짧게, 미래는 길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오늘 진행하는 거는 좀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 제가 수업을 두 과목 다 3시간 연강인데 중간에 안 쉬고 3시간을 꽉 채웠거든요. 그래서 좀 저에게 주어진 이 40분의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제가 조금, 물론 지난주에 제가 쉬지도 않고 학생들은 3시간 수업을 한 게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래도 압축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이 급하게 빨라진다든지 좀 말이 불투명하다라는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제가 한 달 전에 외국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독일에 어떻게 보면은 연구기관 아데나워 재단에서 동아시아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서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의 오랜 그 조공 관계의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미중 경쟁 시대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한 이런 와중에 과거의 조공체제의 유산이 지금도 연속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질문을 좀 너무 대놓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했던 답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공체제라는 게 과거의 기억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임진왜란의 기억도 있지만, 그런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과거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석하고 그런 것의 경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일로 반추해 보는 것과 별개로 지금 현재의 국제정치가 얼마큼이나 한국이 처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과거에 우리가 조공체제라고 하는 중국과의 관계, 중국에 있던 이 제국과의 관계의 연속선상에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일단은 이 과거에 벌어진 일과 비교해 볼 때 지금 한국이 처한 국제 구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떠안고 살고 있는 지역 질서라는 거에 있어서 조공체제의 유산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거라고 본다. 그러면은 저에게 그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처하고 있는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유산은 뭐냐? 저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저의 부제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냉전기의 전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조건, 그리고 냉전이라는 조건 속에서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칭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가면은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에서 여러 나라들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한 40여 개국의 대표들이 모였고 한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의 패전국이죠. 패전국과 승전국들인 연합국과 이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정리하고, 그 전쟁을 정리함과 더불어서 일본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날이 그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오페라 하우스에서 맺어진 평화조약이고, 우리는 그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공식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9월 8일 오전에 그 조약이 맺어졌은 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미국 대표하고 일본 대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군 기지로 옮겨서 또 다른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안보 조약을 맺습니다. 그 미일 안보 조약을 맺고, 미일 안보 조약의 핵심은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과 미일 안보 조약이 맺어진 그날
우리는 보통 국제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전후에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그날 형성됐다라고도 흔히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질서는 달리 생각하면 또 다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만약에라는 것들을 여러 번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지금부터 한 150년간의 역사에서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이겼다면 별로 원하고 싶지 않은 현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다면 또는 러일전쟁 이후에 당시에 되게 재밌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미국이 만주에 대한 경영에 미국 자본이 참여하는 계획을 한번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근데 그 MOU가 실현이 안 됐지만 그 MOU가 맺어졌다면 그러니까 일본 독자로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질서 구축이 어려웠겠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개입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가 20세기 전반부터 형성이 됐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만약에라는 그런 논제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만약에라는 건 장제스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장제스가 지금의 타이완으로 가지 않았다면 뭐 다들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인데 이거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장제스가 계속 본토에 있다. 사실 그거를 전제로 하는 전후 구상을 했었던 거는 뭐 익히 다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보통 루즈벨트의 대중국 구상이다라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의 전후 구상을 하면서 소련에도 접근하고 그리고 장제스하고도 얘기하고 처칠하고도 논의하고 그 와중에서 그러면 유럽의 질서는 누구를 파트너로 해서 형성을 하느냐? 당연히 뭐 영국과 프랑스가 주축이 되겠고 아직 45년 시점에서 소련이 적대국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동아시아는 일본은 같이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없습니다. 사실 45년 시점에서 일본이 아닌 장제스의 중화민국을 핵심 파트너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 구상 대중국 구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이 있는데 일본이 필요가 없죠. 일본은 미국을 해한 국가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와 문명적으로 다른 나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개혁의 나라라는 대상은 결국은 대중국 구상과 일본에 대한 개혁 점령 정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처리라는 게 아니라 냉전의 구조가 닥쳐오면서 우리가 보통 47년을 냉전의 출발이라고 하죠. 선명한 출발이라고 합니다. 당시 트루만 대통령의 트루만 선언 그리고 마샬 플랜, 국무장관 마샬의 마샬 플랜 모두 다 사실 유럽 얘기가 중심입니다. 유럽에서 얘기가 중심이고 트루만 독트린은 기본적으로 여기 그리스하고 터키 얘기가 되겠고요. 마샬 플랜 서유럽을 포함한 유럽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왔던 개념이 봉쇄 정책이 되겠죠. 우리가 같이 지원을 해줄 테니 미국이 지원을 해줄 테니 우리의 편에 서서 소련의 공산주의 확대를 막자라는 그 입장에서의 냉전 미국의 봉쇄 정책이 47년에 드디어 결국은 45년까지 아직 적개념으로서의 소련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47년에는 분명히 선명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장제스가 공산당한테 계속 밀리고 그렇다면은 앞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미국의 대중국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국면이 되겠고 그 시점에서 47년, 48년에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동아시아 그 지역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짜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액션 플랜들 모색에서 결국은 일본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일본을 핵심적 파트너로라는 생각 속에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점령 정책이 변화가 됩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조건, 국제적인 조건이라는 거에 있어서 동아시아에 뭐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 강국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 좀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구성하는
국제 구조에서 한국이 처한 여건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 질서가 아닌 일본을 핵심 파트너인 질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으로서 대한민국은 탄생을 했다. 예, 제가 적절한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련은 이 47년 뭐 이때 시점에서는 유럽에서 계속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뭐 중앙아시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동아시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49년에 형성되기 그때까지의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성공이라는 부분을 지원을 해준 게 결국 성공을 했고요. 그 성공 속에서 1950년 시점에서 맺어지는 중소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 이건 굉장히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사에서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이 맺어지던 1951년 9월 8일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일 안보조약과 그 이후에 맺어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호방위 원조조약, 그리고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원조조약, 방위조약, 그리고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사이의 방위조약 같은 것들이 촘촘히 맺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과 가장 대구가 되는 조약으로서 중소우호 동맹 상호 원조조약이 맺어집니다. 1950년 2월에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원조조약의 1조는 재밌게도 최대의 적이 제국주의 일본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지원해주는 외부 세력을 철저히 우리는 대항해야 한다. 그 외부 세력이라는 건 다름 아닌 미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45년까지의 친구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관계가 되겠고, 소련은 일본의 공산당을 좀 혁명 노선으로 몰고 있습니다. 뭐 1950년 다 알다시피 이런 조건 속에서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이 공식적인 개입이 아닌 인민지원군에 의한 개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일본에는 연합국의 군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시점에서 연합국의 군대지 미군의 자격은 아닙니다. 1950년 시점에서 1945년 9월 달에 그 메가더 장군이 미국의 그 태평양 육군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들어올 때 연합국 최고사령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속 연합국의 최고사령관으로 일본에 주둔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1950년 시점에서 이 전쟁,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메가더 장군은 자기들의 군대를 데리고 한국의 유엔군으로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유엔군으로 들어오는데 그 유엔군의 자격은 뭐 유엔 결의안으로 맺어진 건 당연하겠지만 결국 당시에도 그러니까 같은 부대이지만 세 가지의 모자를 쓰고 있는 거죠. 미군의 모자, 그리고 연합군의 모자, 연합국 군대의 모자, 그리고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들어온 게 한국전쟁 당시에 이 미군의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모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모자 중에서 결국은 만약에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이 일본하고 평화조약을 맺는다면 하나의 모자를 벗어야 됩니다. 하나의 모자는 연합국 군대의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연합국의 군대의 모자를 벗으면 더 이상 연합국 군대가 아닌데 왜 일본에 주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연합국의 군대가 일본에 주둔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조건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평화조약 체결을 갖다가 빨리 하고 싶어 하지 절대 안 했습니다. 계속 미루고 싶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결국은 연합군으로 일본에 주둔하지만 그 군대를 동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방어에 쓰겠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3년 동안의 과정에서 미국의 군대 입장에서는 한반도하고 일본은 사실 하나의 작전구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 지역과 후방의 기지로서의 그 공간의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공간이고, 그리고 결국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군의 자격으로서의 미군을 유엔군으로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방어에 쓰겠다. 너무 효과적인 군사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데, 이 메커니즘이 평화조약 체결로 깨치고 싶지 않다라는 게 미국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 패전국에 대한 점령을 장기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장기 유지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에서 일본의 선택은 연합군이 아닌 미군의 일본에서의 주둔을 수용하겠다. 그걸 위한 특별한 협정을 맺자. 그게 미일안보조약으로 규결되게 됩니다. 미일안보조약으로 규결이 되겠고요. 근데 미일안보조약에는 이 일본의 새롭게, 그러니까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에 주둔하는 더 이상 연합군이 아닌 미군은 일본의 안보를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당시에는 극동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다만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결국은 이 일본에서의 공산주의 방어가 아니라 한반도, 그리고 또는 양안 관계,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베트남, 인도차이나까지에 있어서의 군사작전, 공산주의 방어의 군사작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미로 그 일본에 있는 미군을 갖다가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뭐 선생님들 모두 내년 1월 달에 그 일본 도쿄에 답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주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요코스카 미군 기지 같은 곳이 다 요코스카도 포함해서 가깝게는 규슈에 있는 사세보라든지 아니면 오키나와에 있는 여러 미군 기지들은 한반도 출격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지역이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핵심적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 그리고 동아시아 전후 질서,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가 되겠죠.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 구축을 위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으로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 미군이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대한 미국의 핵심적인 그 기제가 되겠습니다. 그 기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한국과의 방위조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과의 방위조약이라는 것들이 각각 맺어집니다. 이 안보적으로 각각 맺어지는 양자가 몇 개씩 있는 중앙에 미국이 있고 여러 개의 국가들이 각각 맺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허브 앤 스포크, 중심이 있고 이렇게 날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 허브 앤 스포크라고 부릅니다. 허브 앤 스포크가 결국은 냉전기에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상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럽과 가장 상이하죠, 이 부분은. 유럽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같이 서로 간에 집단 방위를 하는 나토가 형성이 됐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같이 방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은 뭐 동맹이라는 표현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관계가 되겠고요. 미국과 필리핀도, 미국과 호주도 그런 관계인데 서로 간에 그런 동맹 관계가 아니죠. 호주에 문제가 있다고 한국이 그걸 도와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일본에 어떻게 보면 침략이 있다고 해서 한국이 돕는 그런 집단적인 방어 체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토는, 유럽에서는 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방위 체제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집단 안보 체제하고 동아시아 허브 앤 스포크가 가장 상이한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어진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미일 안보 조약에 맺어지는 이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맺어지는 미국과 한국 관계, 대한민국 관계, 미국과 그리고 중화민국, 타이완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필리핀과의 관계들을 총체적으로 주일 미군을 기점으로 해서 형성이 됐으므로 샌프란시스코의 51년 9월 8일을 중심으로 미국 주도 질서가 형성됐다 해서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부릅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아까 중소 원조 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의
이 동맹 네트워크하고 진영 대립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한미일 남쪽 얘기가 되겠고요. 동북아시아 경우에 북쪽으로 북중소 이런 한미일 대 북중소의 이 남쪽 삼각, 북쪽 삼각의 대립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 질서는 여러분 질서라고 하면 사실 안정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질서라는 말에서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위계성입니다. 각 국가들이 맡고 있는 각각의 위치와 역할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위치와 역할은 압도적으로 위에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나라들, 그 미국의 동맹국들의 위치와 역할도 모두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제스의 실패 이후에 미국의 그 동아시아 지역 질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부르는 저 체제에서 미국 다음에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일본이 되겠죠. 일본이 되겠고 그 밑으로 어떻게 보면은 넘버 3, 4 이렇게 내려가는 데에서는 별다른 이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미국의 패권적인 위치 그리고 그 넘버 2로서의 일본의 위치 그리고 그 속에서 넘버 3로 그 미국과 일본과 함께 어떻게 지낼 것이냐라는 과제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한다면 이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은 굉장히 상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 미국이 짠 그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 그리고 거기서의 일본의 굉장히 그 선명한 넘버 2의 포지셔닝을 굉장히 견뎌내기 어려웠던 정체성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한국하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그냥 이승만 대통령의 단순한 반일이라고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상당히 위계적으로 짜여져 있는데 거기서 한국과 일본의 그 위계성을 수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은 수용하자. 수용하고 그 속에서 발전을 통해서 좀 더 미래를 모색할 수 있다까지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실은 한국과 일본의 위치와 역할이 명백한 넘버 2, 넘버 3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대등한 관계처럼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후반에 대한민국의 성공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명한 남쪽의 삼각과 북쪽의 삼각의 대립 구조는 한미일에서 한국하고 일본은 안보적으로 팀이한 관계입니다. 서로 적극적인 연결성이 사실 별로 없어요. 원래 일본이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위대가 군대라고 부르면 홍길동이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아직 국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방위로 모든 것들이 심해지는 나라인데 어쨌거나 미국 중심으로 한미일의 안보협력 관계는 스테디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중소 사이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는 굉장히 쉽게 지금 얘기하면 쉽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한 10여 년 정도의 시점 안쪽으로 굉장히 취약해지고 한 20년 안쪽으로는 붕괴됩니다. 요 중소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은 결국은 두 나라가 동맹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겠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더 이상 1950년대 후반부터도 이미 흔들려서 1960년대 되면은 서로 간에 적국 의식이 가장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 소련 사이에 적국 의식이 강해지면서 이 한미일 대 북중소 구도는 저 북쪽에서 일종의 취약성이 생기게 되겠고 이 구도에서 북중소에서 이 구도에서 가장 이걸 갖다가 요 국제정치 구도 한미일 대 북중소에서 튕겨 나온 나라 이걸 갖다가 스스로 여기서 스스로의 위치를 변화한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이 되겠죠. 그 중국이 한 선택이 70년대 초에 결국은 그 키신저의 뭐 중국 방문 그리고 닉슨 대통령의 72년 방문 그리고 72년 9월 달에 이 일본의 다나카 총리의 중국 방문 이런 흐름이 있는데요. 중국의 대미 대일 접근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은 중국이 저기 있던
북중소에서 나와서 한미일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하고 대한민국 사이는 70년대의 관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중국하고 북한 사이의 관계는 탄탄한 거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의 3년 동안의 전쟁 와중에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70년대에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대한민국과 가까워지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일본과 가까워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1970년대의 데탕트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의 중심성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많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중국이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편입됐다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틀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연장해서 보자면 1970년대 말과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도 중국의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은 계속 미국의 질서 속에서 같이 살겠다. 그래서 중국과 소련이 망할 때까지도 관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중국의 포지셔닝이 사실 미국 질서의 일원이 되는 사태로서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의 냉전의 성격 변화라고 본다면, 결국은 달리 얘기하자면 1951년에 맺었던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굉장히 탄력성, 그리고 지속성, 강건함 등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질서 속에 들어와서 1980년대 이래로 개혁개방으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 1990년대, 2000년대 중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뭐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인적 자본이라든지 뭐 토대가 다 있었겠죠.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도 있었겠죠. 하지만은 국제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미국의 질서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잘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 하면서 미국의 질서 속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들을 향유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미국의 문서나 일본의 문서를 보면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을 때 경제력이 안보적인 능력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국가의 위치 권력을 갖다가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진전될 미래가 불안한 면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주도 질서의 일원으로서 결국 중국이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공하는 중국이 미국 주도 질서를 계속해서 그거의 하나의 일원으로 계속 있을 건지, 아니면 미래의 어떤 교란적 행위자가 될 건지에 대한 우려가 1990년대 문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지역 질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 얘기는 좀 건너뛰었습니다. 이런 우려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2010년대 이거는 현실이구나 라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0년에 중국하고 일본이 GDP 스케일이 역전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2010년이면은 15년 전밖에 안 됐네요. 지금은 중국이 일본의 GDP의 3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시에 2010년에 결국은 총양 자체가 그때 중국이 전 세계 넘버 2가 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제가 원래는 이렇게 거시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디테일을 하는 사람이어서요. 수업 시간에는 지도를 펴놓고 여기 생각구 섬들 보고 여기서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 순시선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 영토, 일본 그 표현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유 영토, 그러니까 시로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 중국 배가 들어왔다고 해서 몰아냈는데 서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의
굉장히 긴장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2010년대 되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은 1990년대에 미국하고 일본에서 우려했던 중국이 앞으로 미국 주도 질서에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나갈 것인가 라는 우려를 어떻게 보면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도 질서가 아니라 중국의 중국몽이라든지 그러한 중국의 천하 질서를 연상시키는 중국의 시대, 중국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흐름에 와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항, 균형 정책이라고 하는데 밸런싱의 대항 정책으로 2010년대 후반 이후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굉장히 강경해지는 거죠. 강경해지면서 요 중국과의 원래는 중국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편입을 했고 그리고 1990년대에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모든 나라들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전제로 해서 같이 지역 협력을 잘하자라는 동아시아 개념이라든지 좀 더 넓게는 아시아 태평양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 사실 인도태평양은 생각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 지도를 펴놓고 보면 너무너무 넓죠. 너무너무 넓어서 경계를 갖다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인도태평양은 보통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자유롭고 열린은 다른 게 아니고 가치 얘기합니다. 가치. 프리, 디모크라시를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오픈, 바다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민주주의하고 항행의 자유. 미국하고 일본을 포함한 우리가 유사 입장국들이 보통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중국의 현상 변경. 중국이 기존에 있었던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규범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새롭게 자기중심적인 질서를 수립하고 있다. 그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열린이라는 가치가 이 지역, 인도태평양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열린 가치가 이 지역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오면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이 굉장히 포섭적인 개념이었다라고 한다면 아시아 태평양은 자유롭고 열린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상당히 중국을 배타적인 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개념이 미국에서 사용되기 이전에 일본에서 맨 먼저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민감도가 확실히 일본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인도태평양 개념은 미국에 의해서 수용이 됐습니다. 이 결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중국이 들어오고 여러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이라든지 비동맹 국가들이 들어오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애시당초에 진영 질서로 출발했죠. 북중소 대 한미일이라는 진영 대립의 성격으로 출발을 했지만 갈수록 포섭적 성격, 모두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라는 성격으로 발전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최근 이 2010년대 이후의 모습에서 다시 인도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진영적 성격, 중국 대 어떻게 보면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라는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시점부터 거슬러 보면은 진영 대립으로부터 모두 다 포섭되어 가지고 같이 잘 살자라는 그때가 더 살기 좋았던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1990년대 대학을 다닐 때 94년에 대학교 1학년일 때 김일성 사망 사건으로 다 이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괴로웠던 더웠던 94년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멀리 되돌아보면 90년대, 2000년대가 굉장히 포섭적으로 같이 모두 다 화해로웠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2010년대 후반부터 지금은 오히려 더 다시 1950년대 냉전기에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 진영의 대립 구도가 선명했던 것과 유사한 진영 대립이 선명해지고 있다. 참 어려운 지정학의 여건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고, 하지만 1950년 시점에서 한국은 소련이라든지 중국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이 2020년대 중반에서 되돌아보면 우리 중국과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깊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다시 진영 질서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냐라는 과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냉전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험인데, 이 새로운 진영 질서 속에서 어떻게 그 전략적인 지정학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가라는 게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처한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8월에 1년 전에 그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 세 나라 정부가 정상에 모여서 캠프 데이비스 회담은 어떻게 보면은 요 샌프란시스코 체제 속에서의 한미일 협력 관계가 다시 다른 형태로 리바이벌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진영 대립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될 방향성에 대한 그 하나의 지금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요 캠프 데이비스 회담에서 나왔던 문서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그리고 그 이행의 와중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앞으로 살펴볼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뭐 AI 시대라는 우리 좀 있으면 김상배 교수님 해주실 내용이 저는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속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고민의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랄까요? 저는 다음 주에 있는 다음 주도 아니네요. 이번 주말에 있는 일본 총선거에 누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지는지가 되게 궁금한 사람인데, 요 큰 얘기를 갖다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도 제가 여러 선생님들하고 1월 달에 일본 답사할 때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는 미국 의회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 구조에서, 그러니까 통치 구조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막을 수 있는 이번 11월 미국의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니까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뽑고 상원의원도 거의 30명 가까이가 바뀌는데, 거기서의 어떻게 보면은 의회 구도가 한미일 협력 그리고 한미 안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방위금을 올려야 되는 거는 피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한 미군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에 대한 우려는 사실 의회의 전망을 봐서는 좀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등소평 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죠? 2000년대 등소평, 그 다음에 제가 중국에 그렇게 시진핑 전에 장쩌민, 그 다음에 장쩌민과 후진타오,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절은 저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도전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시진핑의 도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10년 흐른 시점에서 과연 잘한 선택인가에 대한 지금 스스로의 자기 고민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라든지 잘때 달리 생각해보면, 중국 입장에 생각해보면 150년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미국 주도 질서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한 70여 년, 80여 년 살아온 시점에서 이게 중국이 생각하는 노멀라이제이션이 우리에게는 현상 변경일 수 있죠.
입장 차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제나 이렇게 현상 변경의 시도와 현상을 갖다 유지하는 시도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들이 갈등을 빚는다는 게 이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죠, 선생님. 네, 인근데 그런 결국은 싸운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를 어떻게 하면은 잘 매니지할 수 있는가가 지금의 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근데 사실 한국이 20세기 후반에 대륙을 통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난 한 50여 년, 70여 년 정도 섬이죠, 섬이고 해양국가, 통상국가의 성격에 근접하죠. 저희가 사실 중동에서부터 한국까지 오는 시레인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는 지금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방이라든지 아니면 대륙이라는 논의가 가끔 아이디어 나왔지만 한 번도 실현해 본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도 보면 북쪽은 버려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있겠습니다만은 2025년 말고 지금부터 한 25년 더 지난 2050년에도 과연 그럴까? 기후변화 조건 속에서 갈수록 지금 이 아열대 지방이 되고 있는 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오히려 저쪽 북쪽이 의미 있는 개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미래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북쪽을 갖다가 이게 지정하기 언제나 가로막고 있는데 북쪽의 미래를 구상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상하기 어렵지만 25년 후에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로드맵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구상력을 가지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평양 국가라는 거는 저희가 버릴 수 없는 정체성일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하되 대륙으로의 방향성이라는 것도 모색을 미래에 같이 겸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태평양과 대륙 얘기는 하지만 사실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태평양과 대륙이라는 거에서 전 세계가 다 안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여러 나라들, 전 세계는 되게 넓은데 글로벌 사우스가 일종의 하나의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이 지금의 현재 국제정치 구도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우리 머릿속에 너무 미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만 있는 것 같아요. 요 말고 좀 더 전 세계가 다 들어올 수 있는 머릿속에 심상지리를 좀 그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사실 미국 대통령 후보 2명, 한 명은 예측 가능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한 명은 없죠. 예측 가능성이 없는 사람과 살면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오히려 빅 찬스가 언제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지, 예측 가능성 속에서 안정적인 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일 것 같은데, 저는 예측 가능성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더 편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조금 다른 방향성일 것 같아서 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미국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게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의 과제일 가능성도 꽤나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 전재현 선생님께서 미국 대선 후에 하시나요? 그 전에 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전재현 선생님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한 문제도 전재성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